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랑 나랑의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호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지난 시간에 뭐 부부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부부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시다. 예, 부부간에 뭐 하지 말아야 될 말 1위, 뭐 2위 이런 거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곤 하는데요. 집안 이야기 이거는 금지어 중에 항상 톱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66쪽에 어떤 제목으로 글을 썼냐 하면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디? 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예, 부부싸움 하다가 부부들이 제일 금지어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디? 너희 집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런 것들로 그냥 두 사람의 문제로 그치면 될 걸 집안 문제를 이렇게 커지면 이게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장으로 간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집안 이야기를 이렇게 들먹이는 것을? 근데 이제 집안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은데 요새 텔레비를 보면 말이죠. 네. 집안 얘기 해가지고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집안 얘기를 과장해가지고 예. 이제 흥미롭게 얘기를 함으로써 네, 예능 프로 나는 말이죠. 그 텔레비에 네. 나오는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은 나와서 그 집안 그 남편 얘기라든지 네.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것도 부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그 참 요새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나? 요새도 그런 남편이 있나? 네네. 이런 정도로 이제 내가 했는데 어느 때는 또 같이 나올 때가 한 분이 있더라고. 그 욕했던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네. 근데 내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하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깊이 뭐 사귀어보지는 헷갈린다. 않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에 맞추기 위해서 본인은 좀 과장했겠지. 그렇겠죠. 과장해서 요걸 이렇게 이야기, 하고. 네, 재밌게 또 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봐서 그런지 네네. 내가 그 구기동에 그 빌라를 하나 짓고 온 식구가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같이 사는데 약속 중에 하나가 네. 집안 얘기는 나가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줬어. 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대한 이 얘기는 요 문맥으로 봐서 꼭 썼으면 좋겠는데 써도 좋으냐? 허락을 받아야 내가 쓰지. 허락을 득한 후에.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말이라는 게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 암만 이제 우리 가족 중에는 이제 뭐 화목하게 네. 진행이 됐던 어떤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불효막심한 놈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앱이나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도 이게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집안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그 집을 같이 짓고 하니까 이게 그 당시로서는 신선했잖아요. 그렇죠. 3대가 같이 사는 집을. 그러니까 이제 KBS 같은 데서는 인간극장, 네. 그 5부작으로 만들자고. 3대가 같이 사는 집에서. 그래서 애들 모아가지고 했더니 뭐 나가려면 혼자 나가지. 저희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대요. 그 아버지가 혼자 하시겠다면 그거는 자기들로서 간섭은 안 하겠는데. 네. 자기들을 넣어서 하면 안 된다는 네, 네. 그래서 나는 생각에 5부작 만들자면 내 돈 들여가지고 하자면 그 얼마나 들어야 되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 한 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 우리 한때 이랬단다. 추억을 또 같이 향유할 수 있고. 이거 참 좋겠다 싶어서 내가 그런데 그것이 허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포즈는 온갖 매체에서 받았는데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네.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시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것도 얼마든지 다른 시각으로 보면 흉을 볼 수가 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우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나귀를 끌고 가는데 이제 아들을 태우니까 저 불효막 심한 놈. 맞아.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를 태우니까 저 매정한 아버지. 그래서 둘 다 타니까 저 불쌍한 당나귀.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지게에다가 당나귀를 지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 말 다 듣다 보면 진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럼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저도 사실 쌤한테 뭐 저희 아내랑 아들 얘기하다가 여기서 사형도 당하고 중형도 당하고 가부장적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당하고 쌤한테 한 대씩 맞지 않습니까? 저는 좋다고만 생각하고 자랑했다가 한 방 딱 맞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 첫 제가 질문 드린 걸로 돌아간다면 부부 사이에 집안 얘기하는 건 왜 금지어일까요? 너희 집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하는 것처럼 집 얘기를 서로 하는 건 왜 상처가 될까요? 상처가 되죠. 그런데 이제 집안 얘기라는 거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매체에 나가서 네,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가 서로 가까운 예를 들면 이승원 선생 가족하고 우리 가족이 모여가지고 뭐 못할 얘기가 뭐가 그렇죠,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네. 요즘은 이런 매체라든지 하여튼 이 시선을 끌 수 있는 이 얘기라면 그런 쪽에서 너무 과대하게 확대하고 네, 확대하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네, 부풀려서 그죠. 네. 지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에 학생이 학점을 잘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나무라다가 절대 교수들끼리 하면 안 되는 소리가 너는 가정교육 제대로 받았냐고 그런 얘기하면 아이가 크게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게 내가 어릴 때도 제일 큰 다른 사람부터 욕 얻어먹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러니까요. 네. 그걸 이제 더 욕으로 한다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뭐 네 애비가 그렇지. 막말을 네네. 하게 돼요. 그런 말을 들으면 엄청 상처가 돼요. 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래 되는 가문이, 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네. 이렇게 생각하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이 책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미국 사람한테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니? 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받는 강도하고 한국 사람이 얘기했을 때 강도하고 다르지 않겠냐. 저는 그런 가정을 좀 해봤죠. 실제로 뭐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아마 한국 사람이 더 클 것이다. 크죠. 네. 근데 이제 서양 사람은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러면 우리보다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 집안의 교육 방법은 그런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네. 못된 짓을 가르쳤구나.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가문의 수치라. 내 혼자가 아니라 그게 내 하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을 뭐라고 할까 더럽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바로 그건데요. 나 하나로 인해서 가문을 더럽혔다고 그러면 나와 가문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냐는 그럼 거죠. 그 혈연적인 관계잖아요. 네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나 좀 더 합리적인 서양 사회에서는 우리 집안은 집안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리가 안 되고 내가 소속된 우리 집 이게 곧 나기도 하니까 집안을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가족 제도에서 이제 네. 소가족 제도로 핵가족 제도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변할 수 있는 이제 사회적인 뭐라고 할까 관습이라고 할까 네네.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죠. 많이 남아 있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영화 그 대사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뭐 밥 먹었니? 아버지 뭐 하시니? 네. 그러나 요새는 아버지 뭐 하시니 하는 묻는 거하고 네. 그때 의미 없이 묻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느냐 이래가지고 뭐 국회의원입니다, 장관입니다 이러면 허위 문서도 떼주고. 옛날에는 그 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 무슨 사회적으로 좀 이제 뭐라고 할까 계층이 낮은 직업을 얘기를 한다면 줄 것도 안 주고 이래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아버지 뭐 하시느냐 하는 거는 인사로 묻는 것이기도 하고 아버지 편안하시냐든지 뭐 그런 것이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묻는 방법은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생님, 집안 이야기를 할 때 통상적으로 좋은 일로 하는 경우에는 소수고 안 좋은 일로 나오라듯이 할 때가 다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금기어처럼 된 게 아닐까 싶은데, 상담하다 보면 아버지가 청소부였다. 혹은 뭐 학교 앞에서 뭘 이렇게 만들어 팔았다. 그래서 일부러 학교 파하면 반대쪽으로 가서 아버지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게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죄책감이 든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또 어디 가정부를 나갔는데 엄마를 늘 부끄러워했던 나 자신이 지금 그때는 부끄러웠는데 나이 들고 철이 드니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아버지가 곧 나고 어머니가 곧 나고 이 분리가 잘 되지 않는 그렇다면 저도 또한 비슷한 게 있거든요. 저는 누님이 이제 변호사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 누님 일하는 거랑 이제 겹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누님도 아동학대 또 부부폭력 뭐 여성인권 이런 일을 하고 같이 강의를 할 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면 꼭 이분이 어느 변호사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한테 그럼 저는 이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분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누님이 그분이냐고 역시 뭐 이러면서 제 가치가 그렇게 될 때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나라는 병풍이 있으니까 내가 더 돋보인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누나 이 그림자를 벗어나서 나는 나로서 서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후광을 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각자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가지고 할 때는 상담하는 이서원이지 그렇죠. 누구의 동생, 누구의 그렇죠. 아들 뭐 이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이제 연령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 살아도 금기어는 내가 경험한 걸로 봐서는 이제 내 경험은 주로 이제 환자로부터 얻는 거니까. 상대방 가족을 얘기해가지고는 안 돼. 그 말이 이제 제가 쓴 이 말이죠,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둘이에 관한 얘기는 둘이에 관한 사건으로 매듭을 지어버려야지.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아까 뭐 얘기를 뭐 너 집안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렇게 확대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말을 한 사람이 진 사람이에요. 이미 논리적으로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닥치는 이 문제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증거를 내 가지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지 않도록 합의를 하면 될 일인데 그런 논리적인 합의를 못하니까 딸린단 말이에요. 내 논리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 맞아요. 이게 참 금기어 거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 집안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죠. 집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처가에 관한 험담, 그다음 부인은 시댁에 대한 험담. 이거는 절대로 삼가라고 그러고. 나는 우리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 뭐 몇 가지 약속한 게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그런 험담을 하려면은 이혼을 각오하고 해요. 그렇게 막 배수진을 쳤어. 진짜. 제가 물론 하나도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배수진을 쳐놓으면 그래도 자제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강력한 배수진을 치셨는데 이혼을 각오하고 해라. 서로 집안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혼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런 헛된 소리는 하지 말자 서로. 네네네. 그건 그렇게 컸으니까 그렇게 큰 거지. 나는 또 이렇게 컸으니까 내가 그렇게 큰 그렇죠. 거지. 네. 근데 그게 이제 듣기 싫다면 상호. 네. 나는 당신이 우리 집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듣기 싫으니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 요청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 남편도 마찬가지죠. 나는 집이 어릴 때 가난했다면 가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 합의를 해버리면 적어도 이혼할 각오를 안 하고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화가 나도. 네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안 될 말. 그것도 내가 하나 정해놓은 게 있어. 뭐? 이혼하자. 이혼하자. 심사숙고해서 이혼을 꼭 해야 되겠다면 그때 이혼하자. 걸핏하면 말끝마다 이혼하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럴 거면 이혼해 뭐 이러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서로 약속한 게 그 말이 사실인가 이것을 내가 3번 확인해보고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톤이 낮아지고 이 다툼이 있을 때 조용해지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좀 겁을 내요. 이게 무슨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구나. 굉장히 폭풍전야네요. 그죠? 그렇지. 금지어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건데 선생님 지금 말씀 통해서 너희 집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혼하자 뭐 이런 이야기, 또 아이한테 금지어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럴 거면 나가. 네. 참 우리가 왼수 덩어리 그러면서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잖아요.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역으로 화가 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근데 거고. 그거는 이유고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무슨 말을 했다가는 그게 결국 자기한테 화살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거짓을 뭐하러. 근데 나는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화가 나면 조용해져. 조용해져야 상대방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많이 들어야 이게 옳고 그러고 하는 걸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화가 난다고 화부터 먼저 내버리면 상대방이 뭐를 잘못했는지 이것을 내가 왜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 내가 조용해지면 우리 레지던트들이 모두 선생님 화나셨어요? 근데 반드시 화가 나서 내가 조용해진 건 아닌데 어떨 땐 또 화와는 관계없이 조용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외견상 볼 때는 내가 화가 나면 조용해지니까 지금 조용한 것도 화난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이 너랑 나랑을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꿀팁이라고 요즘 그러는데, 꿀팁 하나를 주셨는데,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서로가 얘기해서 미리 합의를 해라. 나는 그 얘기는 어떤 경우도 나한테 하지 마라. 내가 견디기 어렵다. 나도 당신이 정말 싫어하는 말을 나한테 얘기해라. 난 그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서로 아야하는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건드리지 말자. 근데 그 단어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단어도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 상해야 될 단어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생활 경험에서는 그 단어가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합의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말할 때 무의식 중에라도 이런 어떤 말을 하면 가장 싫은가? 그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거는 당신한테 도저히 못 듣겠다 하면 그거는 하고 싶어도 서로가 자제한단 말이에요. 자제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나 그걸 서로 모르면은 그 말을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모르니까. 해버리면 그거는 다시 건너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거.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부 관계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해주셨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서로가 정말 싫어하는 건 하지 마라.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싫어하는 거는 어떤 경우 하지 마라. 그 말씀이 다시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간에, 뭐, 남자들이 약간 이런 경향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선생님, 일전에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요양원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은 처음 만났는데도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남자들은 내가 옛날에 감사원장이었는데, 내가 교육청장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말을 섞겠나 하면서 서로 먼 산만 바라보고 별로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어르신들만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그냥 카페 같은 데서 대화할 때 걔가 서울대 나온 애잖아. 그리고 걔들 집이 서울대 집이야. 그리고 걔는 연대 갔을걸? 그럼 걔는 제주대 갔어. 그래? 진짜? 제주대? 이러면서 이제 안색이 달라지고 특히 학벌, 뭐 학력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의문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가 2만 명인데 2만 명 다 똑같은 사람인가? 네? 서울대가 뭐 2만 명인데 2만 명 서울대 나오면 다 똑같나? 각각이 다 다를 텐데 왜 사람들은 얘기할 때 서울대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냥 서울대로 다 대표되는 것 같고 의사 그럼 의사 마치 그 인격까지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집단이 곧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남도 그 소속 집단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믿는 그런 경향이 그게 왜냐하면 이제 열등감이 심할수록 그걸 또 그 열등감이 들어가 있고 그런 보충이 없이는 내 자존심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다닌다고 서울대학이나 뭐 서울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뭐가 다르겠어. 그러게요.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지. 네네네. 다시 서울대에 나왔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오래된 거지만은 1960년대에 그 서울 학생지도연구소에서 그 조사한 게 있어요. 네. 합격자들을 네. 모아가지고 MMPI라든지 말이지. 그 임상적인 그 정신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걸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퍼센테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반수 이상이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이 검사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때 우리가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해석하기로 해. 이 사람들은 서울대학에 들어오는 걸 목적으로 공부를 시킨 사람이고 이 좀 건강한 사람은 지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까지 온 거고. 그러나 사회에 나가면 이 50%가 넘는 이 사람들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 들어오는 연습만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고. 그때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많이 했더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건 유효해.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던 혀를 찔린 듯한 느낌인데 그 열등감이 차지하고 있다. 정말 그렇겠네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서울대학이면 어떻고 지방대학이면 어떻고 삼성이면 어떻고 조그만 회사면 어떻고 거기에 내가 있는 건데 그죠?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 자기 능력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내 소속 집단이 아니라 나의 고유성으로서 내가 나다워지고 내가 멋있어지는 사회는 점점 그렇게 나아가겠죠. 지금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고요. 그럼 그 과정이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확 떠있지 않게 이게 안 변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조금씩 이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안 보고 어디 외국에 있다가 덜컥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걸 감지할 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 앞으로 모든 대학은 사이버 대학이 된다. 예언처럼 말씀하시면서 제 사이버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제 자부심을 한없이 높여주신 스승님이셨는데 사실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은 지금도 저평가되고 있는 게
입학 시험이 서울대나 뭐 연고대처럼 까다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못 들어가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선생님도 사이버 대학의 학생으로 4년을 다니셨고 저도 거기 한 10년 동안 이렇게 재직해 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라인 사이버 대학에서만큼 충실하게 가르치는 교수가 잘 없다. 없죠.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오프라인 대학도 할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서툴러요, 이거. 그렇죠. 이게 온라인 그 대학 따라가자면 몇 년 걸려요, 이거.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 때 톡톡히 덕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그건 진도를 다 나가거든요. 온라인 대학은. 그리고 충실히 할 수밖에 없고 대충 농담 섞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리 그걸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때 제 선후배들도 거기가 대학교냐 거기 왜 교수로 가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유일하게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자부심을 가져라. 미래는 전부 온라인 대학이 될 것이다. 그 자부심을 진짜 가져도 될 게 네. 예를 들면 서울대학이라고 합시다. 네. 서울대학에 이제 뭐 무성과 네. 예를 들면 거기 기껏 교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몇 명 계시겠어요? 뭐 너다섯 명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면은 사이버 대학에 물론 이제 그 속해 있는 네. A 사이버 대학에 속해 있는 교수님은 몇 명 안 돼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전국에 사이버 대학이 몇 개는 있어요. 그러게요. 20몇 개가 30개도 있어서. 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다 교수들이 5명씩만 있다고 하더라도 150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졸업하고 싶은 사이버 대학에 4년간 적을 두고 네. 다른 대학에는 내가 듣고 싶은 교수한테 네. 한 과목씩 등록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서울대학에 있으면 서울대학 선생님한테만 배워야지 딴 데 가서 배울 수 있어요. 기껏해야 한두 학교의 뭐 학점 교류 이게 그럼. 가능하고 선생님이 제시한 그때 새로운 미래 교육 모델이 적을 두고 다양한 교수들한테 그럼. 배울 수 있는 이런 데는 사이버 대학밖에 없다. 그럼 사이버는 글로벌하게 되잖아요. 네. 여기 앉아서 미국 대학하고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학교 캠퍼스가 없는 미네르바 대학 같은 그럼. 데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명문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 사회도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게 저는 청신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내 열등감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는 걸로 내 소속 집단을 내세우고 또 소속 집단을 욕하는데 너무 상처를 받지 말고 나 스스로 나를 명문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겠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그렇죠. 됐네요.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되고 내 능력이 문제인 거지 그 후광이 문제가 된 시기는 이제 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은 잔존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사라질 잔재에 불과한 거니까 네. 거기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진취적으로 네. 앞으로 올 사회에 적응을 하는 걸 배우시면 네. 저도 선생님 이 시간부터 전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시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대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은 나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지혜로운 어른과 그다음에 뭐 지혜로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나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근후 선생님과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의 이서원이 그래. 이야기하는 걸로 저희도 그런 컨셉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너랑 나랑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